판사의 판결을 뒤집는 1%의 가능성, 희망. 오늘은 탄원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나 가족 친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앞두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 자신이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받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실제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형사처벌 수준을 떠나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탄원서라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두루뭉술하게 들었는데, 그게 과연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탄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뭐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거, 실무상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탄원서가 뭔지 모르실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염원한다 이런 뜻이죠. 뭐 그거를 탄원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그 판사죠, 판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선처를 호소를 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일 거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탄원서가 과연 법관을 얼마나 움직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수치상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판결도 법률과 증거들을 놓고 이제 하는 것이지만 결국 법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 범죄라면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유무죄를 판가름하기도 좀 어려운 사안이라든지, 일단 처벌을 하기로는 정했는데 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분명 이런 탄원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진실된 탄원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처벌 수준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관의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원서 언제 제출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탄원서 언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까? 판사님이 판결하기 전에 제출해야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내일 판결하는데 오늘 탄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법원에서도 그날 제출하면 그날 바로 판사님 책상에 올라가냐, 그게 아니고 적어도 전날 제출해야 그 다음날 판사님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사전에 판결문을 쓰고 나서 이제 판결 선고를 하니까 뭐 그래도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게 좋겠죠. 판사님이 판결 다 하고 나서 지우개로 고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탄원서 제출 판결 선고 전에만 하면 되지만 조금 일찍 해라, 이런 거죠.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그 다음에 탄원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탄원서에 어떤 형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제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형식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라고 알려드릴 수는 있는 정도죠. 그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죠. 실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통 자필로 많이 작성을 하죠. 이 탄원서도 이제 자필로 작성이 된 건데, 이게 무슨 사건에 관한 탄원서인지 사건 번호 같은 거를 씁니다. 근데 안 써도 됩니다. 뭐 접수할 때 이미 분류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할 당시만 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사건 번호를 적죠. 피고인 이름도 적고요. 그 담당 재판부도 몇 부인지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적는 게 좋으니까 적기도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수할 때 이런 걸 다 분류해서 제출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작성인의 인적 사항하고 그 피고인과의 관계인데,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라면은 탄원인에다가 본인을 적으면 될 거고, 이제 가족 관계라면 가족 관계, 뭐 모친이면 모친, 부친이면 부친, 동생, 뭐 처, 뭐 형수,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보통은 사건 번호 적고, 그다음에 피고인 이름 적고, 작성인 인적사항, 탄원인의 인적사항 같은 거 적고요. 그 내용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탄원서가 이제 내용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판사님한테 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읍소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으니까 탄원서를 이제 쓰는 걸 텐데요. 그만큼 구구절절할 겁니다. 근데 좀 최대한 좀 간략하게 적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해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으면 구구절절하게 적긴 하되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뭐 인생을 다 뭐 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적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인심이 담길 정도로는
내용을 좀 적으셔도 됩니다. 사건 이외의 내용들이요. 사건 경위 같은 거를 언급을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충동적으로 그랬을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적죠. 내가 이제 범행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추측해서 이제 쓰지는 마시고요.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 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는 거라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꼼꼼히 잘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랬던 것 같다.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니까 선처해달라. 이렇게 내용이 될 거고요. 내용이 좀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자필로 쓰시는 게 좋은데 천성적인 악필이다. 그러면 워드로 취소됩니다. 근데 워드 글자도 조금 크게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거 없으니까 글자 크기나 이런 뭐 폰트나 이런 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 글자 크기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10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드는 팁은 탄원서 이렇게 쓸 때 어디 가서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디 돈 주고 이렇게 써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돈 받고 써주는 데서 저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티납니다. 굉장히 잘 써져 있거든요. 탄원서가 아주 형식에 쫙 구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쫙쫙쫙쫙 누가 봐도 대필한 탄원서 같습니다. 이런 거보다 그냥 A4에 두서없이 나열한 글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판사님들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까? 매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탄원서 같은 거 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어느 사무실에서 쓴 단어인지도 알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두서 없어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들고 오셔서 이제 검토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냥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내용들 이렇게 써갖고 오신 거 정도만 제가 지워드리고 웬만하면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제출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탄원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꼭 판사님한테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특정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선처해 주세요. 판사님도 참 고민이 많을 텐데 도대체 어디까지 선처를 해줄지가 고민인데 그냥 선처해달라 그러면 그 의견을 좀 들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역은 보내주지 말아달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뭐 내지는 그러니까 형의 종류를 정할 때 벌금을 줄 건지 징역을 줄 건지 이런 걸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징역 가면 안 된다. 징역을 가면 안 되는 이유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가면은 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오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들을 적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벌금형을 맞은 위기인데 벌금의 수를 좀 조정을 해달라. 그럼 조정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판사님이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금도 나는 지금 내가 벌금을 이 정도 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그 이상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반영을 해주든 말든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적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탄원서 이제 다 이제 쓰시고 탄원인들은 누군지 이렇게 관계를 쓰시고 하는데 뭐 신분증 같은 거 이렇게 인적사항 가리시고 이렇게 같이 첨부하셔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탄원서는 일단은 내가 탄원을 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라 그러면 말 잘할 거 아닙니까? 친구한테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무슨 형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에 탄원서라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판사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내용이 어차피 읽어보실 테니까요. 근데 막 이렇게 탄원서 내용이 이렇게 수백 페이지다. 기록도 수백 페이지인데 탄원서만 수백 페이지예요. 그런 건 좀 현실적으로 읽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쓴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판사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판사님한테 바라는 게 뭔지 구체적인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거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면 이유도 구체적으로 나열하듯이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경찰 수사 단계라든지 뭐 이런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파악할 때 양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무슨 양형 조건들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양형조사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는 거죠. 양형의 조건에 관해서 법원의 조사관이 별도로 조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양형 조건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원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잘 써진 탄원서는 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원서 내용 잘 작성하시고 그래도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변호사한테 가서 내용을 한번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을 겁니다.